자, 즐거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금융에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3대 주제를 싹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그 중에 시간이 지금 제일 많이 걸리는 상환 방식은 이미 했고, 자, 그럼 첫 번째 봐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대출 금액이 일단 결정돼야 돼요. 얼마를 대출해 줄 것이냐. 그 다음 대출 금리가 필요하겠죠. 대출 금액, 대출 금리. 이게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받았으면 이제 갚아줘야죠. 그 갚을 때 이제 논점이 상환 방식으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요거부터 먼저 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복잡해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뭘 뜻하느냐? 우리가 대출 금액을 은행이 결정할 때 은행이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지 은행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으면 많이 대출해주고 기분 나쁘면 적게 대출해줍니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 한 3가지 정도 돼요. 자, LTV라는 것도 있고 DTI라는 것도 있고 DSR이라는 것도 있고. 자, 지금은 DTI를 쓰지 않고 DSR을 쓰는데 DSR은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시험에도 요 2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 DTI, LTV가 가장 기본이 되는 대출금액 결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LTV와 DTI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예? 뭐 총부채, 뭐 DSR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돼요. 조금씩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LTV부터 한번 보자고. 우리가 흔히 대부 비율을 하는 거죠. 대부 비율이라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강의 노트에 적어져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지금 PPT로 옮겨놨는데 딱 보기 싫어. 왜? 우리는 이런 것만 나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중요한 건 실무적인 해석이 중요한데 실무적인 해석하기 전에 이 공식 한번 살짝만 제가 언급해 볼게요. 자, 대부 비율이라는 건 대출을 받은 비율이에요. 대출을 받은 비율. 대부 비율이란 건 대출을 받은 비율 또는 차입을 한 비율 또는 융자를 받은 비율 또는 융자 받은 비율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학자에 따라 용어를 조금씩 다르게 하니까 그냥 실무에서는 LTV 이렇게 그냥 부른단 말이에요. LTV. 그러면 LTV는 대부 비율이니까 대출을 받은 비율인데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 그러면 자,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항상 뭘 제공합니까? 담보물을 제공하죠. 담보물. 근데 담보물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얼마를 대출해 줬냐 봤더니 3억을 딸랑 대출해 줬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대출을 얼마 해줬다는 거예요? 3억 원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해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이 얼마입니까? 30%. 이걸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부 비율은 담보물에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 금액이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10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6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은 비율이 60%가 되겠죠. 이런 걸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부터 실무에서 이런 공식으로 사용했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실무로 가요. 항상 중요한 건 이 실무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실무적인 해석. 자,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대출 상담 직원이 대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 결정의 기준을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LTV는 이런 거예요. 이런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설명합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저희 은행은요, 현재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LTV 50%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그럼 우리는 LTV 5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무적인 해석을 해줘야지 이론적인 해석을 해주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LTV 50이라는 게 뭡니까? 나오면 항상 이게 이제 암겨요. 항상 나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뭘 지급해요? 담보물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담보물. 그리고 이 담보물의 몇 프로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50%를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게 실무적인 해석이에요. 은행이 저희 은행은 LTV 50%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주면 돼요? 아, 담보물의 50%를 대출해 준다는 뜻이구나. 담보물의 50%를 대출해 준다는 뜻이구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됐다? 일단 초벌구이. 자, 그럼 이번에는 LTV와 함께 DTI도 이제 두 번째 기준 DTI를 보자고요. DTI는 뭐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식이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고 위를 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공식대로 해볼게요. 차입자가 연소득이 지금 5천만 원이라고 해보자고요. 5천만 원.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느냐? 연 1,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자신의 연소득에서 1,000만 원 대출의 원리금 상환하는데 1,0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20%죠, 20%를 지금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잖아요. 원리금 상환하는데 이걸 DTI라고 불러요. 이게 DTI는 소득에서 대출의 원리금 갚는데 얼마를 쓰고 있느냐, 요 비율을 뜻해요. 이게 DTI는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데 얼마를 쓰고 있느냐, 요 비율을 뜻해요. 우리는 소득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소득에서 우리가 학원비가 차지하는 비율, 소득에서 애들 과외비에 들어가는 돈의 비율, 이런 걸 따지잖아요. 바로 그 비율 중에 하나가 DTI예요. 즉 차입자의 소득에서 은행에 원리금 갚는데 얼마나 사용하고 계세요. 이게 부채상환비율이에요. 얼마나 사용하고 계세요. 이게 DTI라는 거예요. DTI는 소득에서 은행에 원리금 갚는데 쓰고 있는 돈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이것도 실무적인 해석이 중요해요. 자, 은행에 갔더니 은행 직원이 저희는요 DTI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DTI를 현재 40%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뜬다고.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실무에서 쓰는데 나의 소득에서 몇 프로,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데 쓸 수 있군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 조금 애매모하죠? 익숙치 않죠? 그럼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요 5천만 원의 차입자 연소득이에요. 그런데 원리금 갚는데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3천만 원을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럼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은 듯해요. 대출을 적게 받은 듯해요. 자, 이 사람은 차입자의 연소득이 5천이에요. 이 소득으로 뭘 해야 돼요? 모든 집안의 비용을 다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지금 은행에 돈을 원리금 갚는데 얼마를 쓰고 있냐? 그러면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5, 6은 30이니까 소득의 60%를 대출 원리금 갚는데 쓰고 있잖아요. 대출 원리금. 딱 봐도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 분자를 측정하는 거죠. 3천만 원이라는 걸 측정하고 요걸 뭐로 비교하는 거예요? 차입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3천만 원을 비교하면 대단히 많은 돈이에요. 왜? 소득의 절반 넘어가는 60%를 지금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으니까 소득에 비하면 대단히 많은 대출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소득의 60%가 지금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우스푸어라고요. 뭔가 소득의 대부분이 대출, 주택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갚는 데 쓰다 보니까 형편이 대단히 궁핍한 거예요. 왜? 5천이라는 소득은 그렇게 적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중에 3천을 원리금 갚는 데 쓰니까 결국 나머지 2천만 원으로 모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궁핍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제도를 도냐 그러면 요 DTI 요 비율 자체를 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딱 지정을 해요. 지금은 한 40% 정도로 딱 지금 정부가 요걸 규제해요. 요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정부의 규제에 의하면 자신의 소득에서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몇 프로 뿐이라는 거예요. 40%에 해당하는 2천만 원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은행은 DTI를 40%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무적인 해서 나의 소득의 몇 프로만 나의 소득에서 40%까지만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구나. 이렇게 가명해야 돼요. DTI 40이면 뭐라고 번역한다?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의 40%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첫 번째 대출금의 결정의 기준인 LTV가 50입니다. 그러면 담보물의 50%를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거야. 담보물의 50%를 대출해 주겠습니다. 자, DTI를 저희는 40%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소득의 몇 프로까지만, 당신 소득의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당신의 소득의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무조건 눈으로 봐야 돼. 자, 이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로 출제돼요. 자, 얘는 주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의 노트에는 없는 거예요. 강의 노트에는 없고 일단 제가 계속 들고 다닐 거니까 일단 이걸로 그냥 봐요. 설명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자, 주의. A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뭘 물어봤어요?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물음이에요. 그러면 항상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대출을 얼마 받을지는 은행이 대출의 기준을 통해서 뭔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승인 기준을 무엇을 활용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때 봤더니 LTV가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LTV. 그리고 LTV 얼마를 적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50%를 적용하고 있군요. 그러면 실무적인 해석이 떠올라야 돼요. LTV 50이라는 건 여기 담보가 나왔네. 담보물의 몇 프로를 대출해 준다는 뜻입니까? 50%를 대출해 준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제공한 담보물의 5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담보물을 일단 봐요. 이 담보물 있네요. 담보부동산의 시장가치. 그러니까 이것의 몇 프로? 50%인 2억 5천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이군요. 끝. 그러니까 LTV는 쉽다 이런 말이에요. LTV 50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가격의 50%까지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준을 하나 더 써요. 기준을 뭐라고 되어 있냐?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어가 살짝씩 달라요. 그러니까 요놈을 봐야 돼. DTI.
DTI가 40%입니다. 이렇게.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와야 돼요? 소득의 40%까지만 뭐 하는데 쓸 수 있다는 거야. 통신비도 아니고 과외비도 아니고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DTI 40은. DTI가 40%입니다. 그러면 소득의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보니까 소득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소득이 6천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6천만 원에 몇 프로?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으니까 6, 4, 24. 2,400만 원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군요. 됐어요. 요 정도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LTV 50은 담보물의 50%까지 빌려준다는 거고. 자, DTI 40%는 소득의 40%까지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 자, 왜 이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지금 LTV 50, DTI 40이에요. 이거 한번 제가 적어볼 테니까 봐요. 자, 은행에 갔더니 저희는요 LTV를 50% 적용하고요, DTI를 40 적용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출 승인 기준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LTV 50은 항상 당신이 제공한 담보물의 50%를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이해됐어요? 그런데 DTI는 다르죠? DTI는 항상 당신 소득이죠, 소득. 당신의 소득을 전부 다 원리금 갚는 데 쓸 수는 없군요. 쓸 수 없고요. 소득의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대출 금액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은행에 얼마를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주제는 대출 금액이란 말이에요. 대출 금액.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은 뭐냐 그러면 LTV는 담보물의 50%를 대출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대출 금액이 바로 탁 나와. 끝이야. 근데 DTI는 소득에서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규제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원리금 상환액을 다시 뭘로? 대출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 대출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보조 공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LTTI 40% 이것만 갖고는 절대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항상 LTV와 함께 DTI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만 할까요? 그럼 바로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거 또 한번 보셔. 뭐가 익숙한 게 보여요? 저당상수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 저당상수라는 놈은 우리 미래가치하고 현재가치 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대출의 상환 방식 또는 상환 흐름을 계산할 때도 나오고, 이번에는 대출 금액 구할 때도 나오잖아요. 대출 금액. 자, 보셔. 이건 지금 뭐냐? 우리가 상환의 흐름에서는 대출 금액이 딱 주어졌어요. 이렇게. 대출 금액이. 그리고 저당상수가 0.163입니다. 그러면 요걸 곱해서 은행에 매기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의 금액을 결정할 때는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 그러면
요걸로부터 거꾸로 요걸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걸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걸.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저당상수를 뒤쪽으로 빼서 나누기 저당상수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공식이 눈에 들어와야 돼. 원리금으로부터 어떻게 대출금액을 추정합니까? 그러면 나누기 저당상수야.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저당상수.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뭘로 정리할 것이냐. 자,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86페이지야. 강의 노트 86페이지, 오른쪽에 87페이지. 87, 오른쪽 87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출 금액을 구하는 요령이라고. 찾으셨어요? 87페이지, 오른쪽을 보면 대출 금액을 구하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뭐냐? 자, 첫 번째. LTV가 40%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거 쉬워요. LTV 40이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 실무적으로 담보물의 40%까지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물 가격의 40%를 대출해 주겠습니다. 끝. 왜? 대출 금액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 오늘은 가장 기본인 DTI를 가지고 하는데 DTI도 있고 DSR도 있고 부채 감당률 있잖아요. 오늘은 이런 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건 몰라도 DTI 알면 똑같아. 그러니까 DTI가 중심이니까 DTI를 연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자, 포인트는 뭐냐? 이거야. DTI, DSR 부채 감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LTV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죠. LTV가 아니라는 게. LTV가 아닌 다른 기준들은 어떤 식으로 대출 금액을 추정하나요? 그럼 항상 이것이 먼저 계산이 돼요.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가 먼저 계산이 되고 이걸 통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을 기억해 줘야 돼. LTV가 나오면 담보물에 40%를 빌려준대. 그냥 끝나. 근데 LTV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면 대표적인 게 DTI예요. LTV가 아닌 다른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그럼 항상 원금과 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이건 암기예요. 원금과 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이걸 통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추정하니? 그럼 이걸 암기해줘야 돼. 나누기 저당상수예요. 이렇게. 요게 암기가 돼야 돼요. 요것만 암기하면 나머지는 그냥 바로 계산 풀어도 얘는 20초 풀어. 20초만. 자, LTV가 아닌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대출 금액을 바로 추정할 수 없고 원금과 이자를 찾고 나누기 뭐시기에서 나누기 저당상수해서 뭘 추정하더라?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게 딱 보여야 된다. 그럼 해볼게요. 자, 이 문제 보자고요. 자, 이제 한번 제대로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FM으로 한번,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 숙달된 조교 방법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봤더니 LTV를 줬어요. LTV 얼마? 50%네? 그러면 담보물의 50%를 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담보물의 50% 얼마? 2억 5천을 빌려주는군요. 벌써 하나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DTI가 40%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LTV 이외의 것들은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먼저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를 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러면 DTI 40이니까 소득에서 은행에 갖다 바칠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6천의 40%인 2,400만 원을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원리금 갚는 데. 그런데 우리는 원리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출 금액이니까 이 원리금을 어떻게 대출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리금을 어떻게 대출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추정한다 항상? 나누기 저당 상수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해요. 대출 금액을. 그러면 나누기 저당 상수, 이 저당 상수는 항상 출제자가 줘요. 여기 0.1이라고 줬잖아요. 0.1. 그러니까 나누기 저당 상수니까 나누기 0.1을 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해요. 계산기로 나누기 0.1하면 2억 4천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억 4천. 자, 그러면 끝난 것이냐? 자, 얘는 LTV 기준이고 얘는 DTI를 기준으로 추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LTV로는 2억 5천까지 대출이 되는데 자, DTI가 얼마니까? 2억 4천이니까 2억 5천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찾느냐? 두 금액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항상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금액으로.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결국 작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FM대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FM대로 설명해도 요거 한 30초? 1분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숙달된 조교 방법. 시험장에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잘 보셔. 자, 대출 승인 기준을 봤더니 LTV 50이야? 담보물에 50이네? 여기 있네. 담보물에 50이니까 2억 5천까지 대출이 되겠구나. 하나 끝. 그 다음에 DTI가 40이야? 그럼 머릿속에서, 원리금을 먼저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는다.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는다. 이게 암기가 돼 있다면 6천에 40% 2,400만 원이 나오면 이게 은행에다가 쓸 수 있는 원리금 갚는데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원리금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출 금액을 구하지? 그러면 항상 나누기 얼마? 나누기 저당 상수예요. 근데 여기는 출제자가 반드시 준단 말이에요. 0.1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당 상수 0.1을 나누면 대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요령. 자, 1 나누기 0.1 하면 얼마가 되냐? 10배가 나와. 1 나누기 0.1 하면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뭐를 기억해야 되냐? 저당 상수가 0.1이야? 그러면 바로 나누기 0.1은 10배라는 게 암기가 탁 돼야 돼. 그래서 저당 상수 0.1이야? 10배. 2억 4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2억 4천 이렇게. 2억 4천 이렇게. 2억 4천 이렇게. 2억 4천 이렇게. 2억 4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억 4천 이렇게 결정이 되면 두 금액 중에 어떻게? 둘 중에 작은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두 금액 중에 작은 것으로. 2억 4천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요거 연습만 되면 한 20초면 해결해버려요. 진짜 그런가 볼까요? 오늘 우리 자, 강의 노트 9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강의 노트 96페이지. 자, 강의 노트 96페이지를 한번 딱 봐요. 강의 노트 96페이지. 자, 96페이지에 보면 1번 문제가 있죠? 1번, 2번, 3번인데 1번은 자, 대출 승인 기준만 보면 LTV, DTI. 2번은 LTV 밑에 부채 감당률 이런 게 있죠? 부채 감당률은 제가 아직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거 일단 손대지 마. 오른쪽을 보면 또 대출 승인 기준으로 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DSR 돼 있죠. 손대지 마 일단. 뭐가 중요해요?
항상 LTV와 DTI가 기준이에요. DTI. 이것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것들 다 그냥 푼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풀다 보면 풀려. 그럼 이거 볼게요. 자, 요거 하나만 연습을 잘 해주시는데 얘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 5억, 6천, 0.1, LTV 50, DTI 40 똑같은데 자, 문제가 살짝 다르다. 자,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좀 전에는 그냥 단순히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었는데 이 A씨가 뭘 지금 이미 받고 있어요. 은행에서 담보로 7천만 원을 이미 대출을 받고 있어요. 7천만 원 이미 대출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7천만 원을. 그러면 이 7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있을 때 A가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달라 보이죠? 그러나 전혀 이거 중요치 않아. 이거 고려할 필요 없어. 아니 담보로 이 사람이 이미 대출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요. 일단 대출 금액을 그려내 보자고요. 자, 대출 승인 기준을 봤더니 LTV가 50이야.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 담보물에 50. 담보물에 50을 빌려준대. 2억 5천. 똑같아. DTI가 나옵니다. 그러면 LTV 이의 것들은 항상 원금과 이자를 먼저 구하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구하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6천에서 40%, 2,400만 원을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구나. 그리고 바로 나누기 뭐해서 저당상수 0.1을 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구나. 근데 대출 금액을 나누기 0.1 굳이 하지 말고 1 나누기 0.1하면 10배니까 10배. 그러면 2억 4천이요. 그러면 계산기 한 번도 안 치고도 나온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항상 작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두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면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억 4천이 담고 있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뭘 증명해야 되냐? 자신의 담보물이 얼마고 자신이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소득을 얼마 벌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담보물, 자신이 제공한 담보물, 그 다음에 자신이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 의해서 자신의 담보물, 현재 소득에 의해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억 4천까지 이 사람은 대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만 해주시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담보물과 자신의 소득으로 2억 4천까지 대출이 되는데 포인트는 여기서 이미 얼마를 뽑아다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7천을 뽑아다 쓰고 있어. 그러면 이번에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나머지 얼마? 그렇죠. 1억 7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1억 7천. 이렇게만 마지막에 고려해 주면 돼요. 이 사람의 담보물, 이 사람의 소득으로 내가 2억 4천까지 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야. 야, 이미 내가 7천을 뽑아다 썼어, 여기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이게 맥시멈이니까 1억 7천까지 또 받을 수 있겠군요. 새로운 대출로. 이렇게만 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그리고 오늘 딱 1번만 할 거야. 자, 1번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이게 잘 보셔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야. 문제를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통일성이 없어지고 규칙성이 사라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어. DTI로 푸는 문제를 익숙하게 하다 보면 DTI, LTV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풀어진다고. LTV 이외의 것들은 원금과 이자를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게 똑같다고. 똑같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해. 항상 LTV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DTI를 소개했지만 원금과 이자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다. 됐다? 그러니까 믿고 이것만 좀 열심히 해주시오.
자, 그러면 대출 금액이 딱 끝납니다. 자, 그래서 LTV 50입니다. 그러면 담보물에 50%를 빌려준대. 이게 딱 비리 와야 되고. DTI 40입니다. 그러면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데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40%가 은행에 원리금 갚는데 쓸 수 있다면 결국 나누기 저당 상수가 떠올라야 된다고. DTI가 나오면 나누기 저당 상수. 그래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출 금리. 자, 대출 금리는 5분이면 끝나는 주제예요. 왜 5분이면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대출 금액 했고 상환 방식 했고 이제 마지막에 대출 금리인데 대출 금리는 대부분 뭘 출제합니까? 그러면 정확히 금리를 몇 프로로 책정이 되니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오냐? 고정금리 상품이란 게 뭐고 변동금리 상품이란 게 뭐냐? 이거 단순히 물어봐요. 그리고 제 해설의 강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조금 길고 시험에 대충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게 단순한 애들은 그렇죠.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짧게 해요. 여기 이 중에 요 놈만 시험에 잘 나와요. 변동금리 상품. 그럼 보자고요. 자, 고정금리 상품은 무엇입니까?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됐네. 이 이상 뭐가 필요해?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이거 기본서 보면 이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금리와 관련해서 6페이지 적어져 있어요. 6페이지.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뭐만 나와. 아니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이야. 됐어요. 자, 변동금리 상품은 대출금리를 변화시키는 상품이에요. 이게 변동금리겠죠? 변동금리는 대출금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포인트가 여기 있어. 항상 시험 요놈이 나오는 거예요. 요놈이 나와요. 이게 뭔 차이가 있냐? 자, 대출 금액은 차입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죠. 대출 금액 또 은행에 따라서 달라지고. 자, 그런데 은행이 대출 금액을 결정할 때 기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던가요? X죠. X. 대출 금액을 결정할 때 항상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거. 그게 바로 LTV, DTI.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대출 금리를 변화시킬 텐데 대출 금리를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서 변화시킬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동의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걸 기준금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LTV, DTI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기준금리는 대출 금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이 기준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기준.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뭐니? 일단 물어보면 변동금리는 대출 금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뭔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변화시켜요. 그 변화의 기준으로 선택한 금리가 이 기준금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올 거 해보자고요. 자, 벌써 끝났어. 변동금리 상품은 항상 특정 지표의 대출금리가 연동 또는 변화되는 상품인데요. 대출금리가 항상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러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결합해서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기준금리라는 게 뭡니까? 대출금리를 변화시킬 때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이게 요거에 맞춰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CD 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CD 금리. 이거 일단 이런 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지금 일단 암기해. 기준금리로 우리나라는 CD 금리와 코픽스라는 걸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자, 은행에 딱 가요. 은행에 딱 갔더니 은행에 딱 가면 고정금리를 선택할 건가요? 변동금리를 선택할 건가요? 차입자에게 물어봐요. 그럼 둘 중에 나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또 물어봐. 변동금리는 대출금리를 변화시키는 기준으로 두 종류를 쓴단 말이에요. CD금리라는 것과 코픽스라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 변동금리라면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걸 선택할 건가요?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금리를 선택할 건가요? 또 물어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제 이런 걸 들어줘야 돼. CD와 코픽스 이건 다음 주에 할 거고 지금은 은행의 금리와 관련돼서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변동금리라면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냐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냐. 이런 것들이 가면 항상 물어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가상금리는 무엇입니까? 뭔가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가산시키는 금리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미스터 국이 있고요. 삼성 우리 이재용 회장이 있어요. 삼성. 내 친구 아니야.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있어요. 자, 미스터 국과 삼성 이재용 회장이 대출을 받으러 가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대출 금리가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네가 대출 금리를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달라 보이죠? 뭔가 달라 보이죠? 그 이유를 설명해야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항상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것이냐,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 그러면 저는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다 이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도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냐? 이게 달라진다. 이게 가상금리. 이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뭔가 추가로 받는 금리예요. 추가로 받는. 예를 들어서 미스터 국 딱 사례를 봤더니 너 연체 실적도 있다. 야, 너 저기 통신비 한 달 안 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더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신용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너는 한 5%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은 신용도가 깔끔하니까 한 0.001%만 더 받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자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이렇게 대출 금리가 다른 게 요 가산시키는 금리가 그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구조, 요 구조가 시험에 잘 나온다 했어요. 자, 만약에 내가 CD 유통수익률, 실무에서는 그냥 CD 금리라고 해요. 요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다면, 자, 지금은 우리가 은행 창구를 잘 안 가잖아요. 은행 창구를. 근데 은행 창구를 가끔 딱 가서 우리가 창구 오른쪽을 보면 환율 이런 거 기록돼 있죠. 매일 환율이 바뀌니까 오늘의 환율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보면 오늘의 CD 금리, 오늘의 코픽스도 적어져 있어. 그리고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다면 요 CD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데 이론적으로는 요 CD 금리의 변화에 따라 대출 금리가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야. 딱 하나만. 자, 대출 금리와 관련해서 은행에 가면 고정금리를 선택할 거예요? 변동금리를 선택할 거예요? 물어보고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대출금리의 구조가 기준이 되는 금리에 가상금리를 결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금리로 항상
우리나라는 CD 금리하고 코어 픽스를 쓴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CD 금리 기준 변동금리를 선택할 것인지 코어 픽스 기준 변동금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보더라. 이런 이제 실무적인 감이 있어야죠. 자, 그럼 딱 두 가지만 보자고요. 오른쪽 기출. 자, 변동금리라 사전에 일정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변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럴듯해요. 자, 2번.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는 이제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여기서 많이 봤잖아요. 자, 3번.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로 CD 유통수익률과 코픽스가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금리는 무엇입니까? 차입자의 신용도, 담보 유무 등으로 판단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다. 딱 이 정도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대출금리는. 여기서 그냥 무조건 하나 나와요. 지문 하나. 그래서 다른 방식보다, 다른 논점보다는 가장 짧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리해요. 자, 오늘 정리. 금융론에 오면 반드시 3개 이상이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대출과 관련된 논점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대출 금액, 대출 금리, 상환 방식. 근데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LTV와 LTV 이외의 것들 이렇게 해야 돼. LTV와 LTV 이외의 것들. 근데 이외의 것들로 가장 기본이 되는 DTI를 우리는 배웠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LTV는 쉽고 DTI 등 LTV 이외의 것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먼저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해서 대출 금액을 찾아낸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다 집중. 상환 방식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 이번 기회에 상환 방식을 꼼꼼히 문제도 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비대면이 한번 수업을 놓치면 그 다음 수업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학원을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부지런히 들어주셔야 돼. 대신 지루하지 않게 짧게 이렇게 한 3시간 정도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 실간에서 한 3시간 한 반 정도 하잖아요. 이렇게 딱 줄여줄 테니까 요 시간만 참어. 자,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